오늘은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 대장들의 가격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밤사이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또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급등했던 가격에 또 어느 정도를 반납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런 좀 변동성은 왜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 우리가 금이랑 비트코인을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도 내러티브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금 가격은 2020 년부터 202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100달러 상한선에 막혀서 계속 그 선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2020 년, 21 년에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로 많이 내렸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이제 또 비트코인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어느새 전고점 넘어서 7만 불도 넘고 했었어요. 그 정도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하게 횡보했다고 사실 보면 되는데, 2024년 초부터 서로 이유는 달랐지만 이제 금 가격도 2,500달러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온스당 2,5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불을 뚫고 7만 3천 불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6만 6천 불 막 이렇게. 근데 그 이유는 둘 다 비슷해요. 결국 지난 2022 년부터 그 미국 연준이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 그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 점. 금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올해 9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하게 예상되는 점. 이게 이제 약달러화를 결국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달러가 그동안 5년간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약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그리고 그냥 몇 달러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원화로도 매겨지기도 하고 뭐 유로도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달러로 매겨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원자재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이 그냥 매겨지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금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금속, 원자재 이런 것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다른 밸류에이션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덜 빨리 매겨지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고 금 가격 많이 올랐고,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왜 그러냐? 알트코인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죠.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된데도 가격이 많이 빠졌고, 맞아요. 솔라나는 오히려 많이 올랐죠. 사실 이번 연도 수익률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요,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의 어떤 내러티브는, 알트코인 시장의 내러티브는 이더리움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3세대 블록체인 중에 솔라나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은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솔라나한테 뺏기고 있는 점, 이거를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ETF가 나와도 이더리움의 크게 가격 상승이 호재가 되지 않는 이유도 어. 결국 이더리움 자체, 그냥 기초 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직도 이게 기대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비싸고 가스비 비싸고 속도 느리고 스케일링의 한계는 있는데 증권성 이슈까지 있어서 이거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솔라나는 그래도 증권성 이슈는 동일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속도 빠르고 그 수수료 좀 많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더 스케일링 확장성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번지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1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블랙록은 이제 뭐냐, 이더리움 ETF도 그 출시를 했고, 최종 종착지는 RWA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이렇게 하니까 이제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의 진심이구나.' 요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RWA가 이들의 결국 종착지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귀금속, 원자재 아니면은 그림, 미술품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뭐 한우를 토큰화해 가지고 조각으로 팔거나 뭐 뮤직하우라고 해서 음악 저작권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RW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보는 가장 큰 시장은 본인들이 출시한 펀드, 그중에서도 사모펀드라고 하죠.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대중에게 잘 오픈되지 않고 닿지 않았던 사모펀드들을 토큰화해서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판매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서 RWA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럴 때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하느냐가 이들한테는 가장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는 건 맞지만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으로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자신들의 RWA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로 활용하려고 띄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어떤 뭐 자신들의 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발이 들어가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랙록 같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봤을 때 솔라나는 아직은 너무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예요. 솔라나 자체 기초 자산에 대한 뭐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에 자신들의 RWA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덜 영글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보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는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을 미는데도 이더리움이 이제 정말 한 1 년, 2년 이렇게 계속 봤을 때 가격의 그런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모멘텀 같은 게 너무 약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지쳐 가지고요. 이 알트코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에서 이제 솔라나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도 금방 회복되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 ETF 기대를 했는데도 또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도 회복 속도도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블랙록이라는 곳이 미뤄도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사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 투자는 하시나요? 전혀 하지 않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맞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는 단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어. 단타, 스윙 트레이딩 어떤 종류의 트레이딩도 하지 않습니다. 아. 레버리지도 투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족족 비트코인을 더 사 모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를 하죠. 조금이라도 알트코인에 발을 담그는 거는 어떤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새로 나온 게 뭐 있다. 최근에 뭐 톤에서 나온 그 텔레그램 네트워크입니다, 참고로. 음. 텔레그램 네트워크의 톤에서 나온 노트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트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많이 핫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한번 사 보는 거라고 늘 제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쪼끔 사 봤죠. 거래소들에 다상장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코인들이 어떻게 이용되나 텔레그램 네트워크에서 텔레그램 방들에 가서 웹3 프로젝트들이 올리는 퀘스트들을 깨면은 이제 주어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한번 써 보는 정도 외에는 저는 알트코인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솔라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제 주변에서도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배트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배트를 짧게 잡는 아니 길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번트를 하기 위해서 짧게 잡는 게 아니라 크게 휘둘러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잡기 때문에 그 길게 잡는 전략은 솔라나 같이 이번 사이클에만 그냥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고 말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개수를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늘리고 그거를 고점까지 가져가는 그리고 고점에도 저는 심지어 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모아 나가는 오히려 싸지면 더 좋아 하면서 그때 더 사는 어.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가 그동안 진짜 엄청나게 올랐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막 떨어질 때 이제 '솔라나는 망했구나. 투자 안 해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회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이더리움 투자보다는 이제 솔라나로 가야겠다. 그 돈을 넣을 이더리움에 넣을 바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그런 패턴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죠. 아.
그니까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우리가 고점까지 언젠가 뭐 갈 거다.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 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고점에 맞춰서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거니까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말이 돼요. 이렇게 들으면 말이 되는데 솔라나가 좋은 프라이스 무브먼트를 가져가는 거를 잘 이용하는 이제 트레이더로서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 수익률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없고 그 음. 저점과 고점이 도대체 얼만지 그게 그리고 언제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돼요. 솔라나 가격이 얼마까지 가면은 고점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나는 이거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 솔직히 거의 8대 2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된다고 봐요. 네. 80%는 이거를 맞출 수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따라하려고 하죠.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강의를 통해서 "나를 따라하면 된다. 내가 잘 아. 맞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 트레이딩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도 그걸 못 해요. 음. 누가 하는 전략을 따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음. 저는 지금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선순환을 하는 건 뭐냐? 제가 5천만 원을 비트코인을 사도 그 5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돼도 1천만 원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떨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저를 만드는 게 가장 어. 중요하고 솔라나를 내가 5천만 원을 샀어요. 그 5천만 원이 불안하지. 어떨 때는 2천만 원이 되고 1천만 원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때 버틸 수 있느냐? 근데 타임 프레임이 있고 막 그 돈을 내가 결혼할 자금인데 그냥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썼다. 어. 그러면 못 버텨요.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하락해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그 다 네. 심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선순환하는 과정을 먼저 만들고 나의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떤 투자를 해도 하는 게 맞다. 이게 저는 더 먼저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의 대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좀 예측이 용이하고 투자가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라나보다 훨씬 더 예측이 용이하고 쉽죠. 어. 솔라나는 언제 이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잠잠해지고 가격이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거시경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해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하는 거는 솔라나보다는 더 훨씬 쉽고 용이하죠. 음. 저도 제 채널에서 이제 거시경제 시황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과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을 이제 많이 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옛날에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됐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게 원래 주류 의견이었는데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세에서 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국채금리와 인버스된 역전된 상태로 동조화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돼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같기 때문에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자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효과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거시경제와의 연관성도 사실 많이 없고 지갑 수가 많이 늘었다거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뭐 트랜잭션 수가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거를 꼭 가격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려 있다. 차트를 보니까 나는 뭐 요 정도 목에서는 이제 저점으로 판단해도 된다. 그러니까 막 줄 그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면.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걸 네. 알 수가 없다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 심리가 녹아있는 게 결국 차트고 시장이긴 한데 그 음. 심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같이 녹아있는 게 결국 차트의 가격 캔들 차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캔들 차트 움직임을 보고 내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걸 맞추는 거는 마치 엄청 똑똑한 천재 체스 기사 10 명과 동시에 체스를 두는 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 알파고랑 바둑을 두는 이세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랑 5번을 둬서 1번 이겼죠. 그거는 이세돌이니까 가능한 거고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세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 그런 자만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비트코인 절대적인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사님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횡보를 하고 또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또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73,000 불의 전고점을 뚫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보니깐 반감기 때가 이제 4월 한 20 일경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4 맞아요. 개월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아 4차 반감기 사이클 끝났다. 이번 상승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반감기 지나고 한 6 개월, 7 개월 동안은 가격 안 오른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6 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1 년이 좀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온다. 그게 이제 응답책방에 또 자주 등장하시는 신민철 작가님이나 뭐 많은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실 패턴이에요. 반감기 이후에 4 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가격이 똑같다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 근데 이번에 달랐던 거는 73,000 불까지 갔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가다가 왜 다시 내려와? 그리고 이게 4 개월 수준으로 회귀를 해 버렸어? 음. 이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ETF 때문이에요. 이 어.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가 1월 달에 등장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게 가격을 많이 밀어올렸어요. 아. 이제 비트코인 ETF 미국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시장에만 600억 달러가 들어왔고 순유입으로 치면은 150억 달러가 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많이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한번 반감기가 지나고 전고점을 뚫고 새 신고점을 형성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뭐 한번 과열됐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7만 불의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챌린지, 좌절, 챌린지. 그래서 지금은 더 늘었을 텐데 한 6월 달까지만 해도요. 4월 달 반감기 지나고 6월 달까지 7만 불까지 10 번을 가격이 터치를 했다 내려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도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빙의를 해 볼게요. 내가 1년 이상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고래예요. 그러면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한 반감기 가격에서 별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하다가 인제 한 6 개월에서 1 년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미 신고점을 형성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트코인 수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팔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래 한 7만 불 선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가 일부 물량을 털어야만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73,000 불까지 갔다 왔으니.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물량도 7만 불만 가면은 그렇게 이제 어. 유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일부 물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벽이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꾸 가격이 뚫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마운트 복스 물량이 이제 뭐 매도 세력을 형성을 했다. 독일 정부가 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독일 정부나 마운트 복스 물량 같은 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시장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73,000 불에 이미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터치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그 매도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지금 약간 비트코인 ETF 수준의 어떤 더 큰 매수 호재, 매수 어떤 디맨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줘야 그 7만 불이라는 벽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겠죠. 음. 근데 그것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음.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은 못 견디고 힘들어하시는 거고. 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충분히 ETF 정도의 호재는 충분히 뚫을 만한 뭔가 호재가 발생을 할 거고 7만 불도 끈이 넘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고요.